네, 우선 오늘은 총선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정의한다면 영어로 adolescent인데 그게 이제 라틴어에서 온 것이고 라틴어의 의미는 성장 또는 성숙으로서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의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의 복합어다. 소년에서 성인으로 가는 중간 과정.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있죠. 그러면 이제 세분화되면 소년이 청년으로 바뀌는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쉽게 말해서 초등학생이 대학생 가기 전에 중고등학생. 가장 쉽게 이해를 하자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은 그게 약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게 됐죠. 영어에서는 teenager 그러면은 13부터 19까지죠. 음, 근데 이제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 본다면 한국서는 그냥 중고등학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학교 입학기 대체로 12, 13 정도고 18 정도에 졸업하죠. 아주 비슷하죠. 티네이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청소년 문제가 그럼 어느 연령대에 나타나냐? 교육부에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꽤 오래전입니다만, 교육부에서 9살부터 24살까지, 그렇게 청소년의 연령대를, 이거 오래됐어요. 그렇게 된 게. 그래서 그 어느 교수님이 그랬답니다. 교육부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야, 그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9살은 너무 어리고, 24살이면 대학생도 그 입학생도 아닌데, 그 어떻게 다 청소년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농담으로. 아니, 그렇게 넉넉하게 잡아야 뭐 예산도 많이 받고, 이렇게 이제 농담이지만, 사실 그 한국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청소년들이 집단 성폭행을 했어요. 청소년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집단 성폭행을 했어요. 제가 그 원리방법 책에 그 얘기 좀, 마침 그 책을 쓸 때쯤에 그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초등학교 벌써 4, 5학년 되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생들, 어, 사실 그런 얘기에 공감해요. 대학생들이. 그 대학생이 그렇게 많이 와서 수업을 듣고, 하면서도, 제가 거기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24살까지로 잡았다. 그럼 대학생도 여기 해당된다 얘기인데, 한데, 다 공감해요.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이 볼 때는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 있는 거죠. 자기들이 청소년기를 지났던. 그러면서 폴집 교수의 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크리스찬들이니까 그렇긴 하겠죠. 뭐냐면 그 시절에 그 어려움을 겪었고 뭐가 뭔지 왜 그랬는지 몰랐던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직도 뭐 상처면 상처, 혼란이면 혼란 그런 게 정리가 아직 안 된 모습의 대학 생활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청소년들을 동생도 있고 또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들의 입장을 이해는 잘 되죠. 공감은 잘 되지만 어떻게 도울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그런 의미에서 어, 아직 그 청소년기를 막 벗어나는 하지만 그 여운이 남는 그래서 그렇게 다 따지자면 9살에서 24살까지도 청소년 이슈가 포함된. 심지어는 우리 대학원에서 그 전공하는 사람들도 이제 뭐 사례 같은 거, 어, 하라고 하면 청소년을 대상자로 구할 수가 없다. 과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학생을 상담해서 하면 안 되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된다 그러기도 그러고 안 된다 그러기도 그러고. 이랬죠. 가급적이면 1, 2학년 중에서 찾고 이슈가 나이가 꼭
고등학생이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의 문제, 예,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문제가 이슈여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교 3학년인데 뭐 CC 캠퍼스 커플도 있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재학 중에 결혼을 하거든요. 아, 이게 이제 내일 모레 결혼할 사람은 청소년 상담. 그래서 더 큰 관심이 결혼에 관한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인데 그런 대학생을 상담하고 청소년 상담이라고 과제물을 제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청소년의 개념이 그만큼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이제 특징. 그러면 이 청소년들은 어떤 그 청소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또 청소년기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어, 청소년의 특징을 봄으로써 그러한 숫자로 정확히 어저께는 소년이었는데 내일부터는 청소년이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특징이 어떤 특징이 청소년들에게 있느냐.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시기이다. 음, 생리적 현상도 있고,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태도와 정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급격한 변화 때문에 에, 좀 당황하죠. 청소년들이 당황하고, 에,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그 행동, 이런 변화, 태도 이런 데 변화가 옵니다. 충동적이기도 하고 또 어색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정서적인 특징도 상당히 급격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감정의 변화가 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는 본인이 느끼는 어, 당황함이 크겠지만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 정서적 특징, 감정의 변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기도 하고요. 어, 예, 그만큼 본인도 사실 힘들죠. 예, 감정적인 변화가, 그런 그 표현이 나타나고 주변에 볼 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이미 본인도 뭔가, 불안함, 어려움, 당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대화가 적어지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대화가 적어진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고, 방콕하고, 더구나 요즘은 뭐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부모하고는 대화를 잘 안 하는데,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도대체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제 심각한 뭐 중독 상태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대화를 그럼 누구랑 하냐면 친구들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증인데, 부모에게서는 독립하려는 경향을 갖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또래 관계를 형성해서 또래 집단에 소속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거기에 소속이 안 되는 아이가 이제 외톨이죠. 왕따. 어, 집단에서 안 받아줘 버리면 이제 그 왕따를 당하는, 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그 접촉이 많아지고 이제 이게 벽이 허물어져 버린 것이 이제 인터넷이죠. 옛날에는 지리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내가 사는 동네가 집, 학교 뭐 이러니까 요즘은 입시 때문에 뭐 어차피 집, 학교, 학관 뭐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 옛날에도 사실 외부와 접촉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가출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맨날 그 밤에 그 개구멍으로 나가가지고 길거리에 나가거나
이런 이제 문제 학생들이 있죠. 그렇지 않다면야 사회에 접촉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는 학교 꼬박꼬박 다 다니고, 뭐 야자, 학원, 도서관 다 댕겨도 컴퓨터만 열면 세계의 구석구석 청소년은 입장도 하지 못하는 그런 곳의 문화, 명동의 밤거리, 나이트클럽, 모든 문화, 뭐 엠번방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런 사회적 접촉을 막을 수가 없고, 어, 이렇게 되면서 부모님들보다도 더 어두운 세상을 더 많이 아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대화나 집단의 영향도 또래 집단의 영향이 워낙 커가지고, 이제 사회성이 발전을 하는데, 우리도 사회생활에 접촉할 때 직장이면 직장 문화, 교회 나오면 교회 문화, 이런 게 맞추게 되는 거잖아요. 배우기도 하고, 그 집단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게 서로 잘 조화가 돼야 편한 거죠, 나도. 어, 그게 사회 적응이죠, 말하자. 근데 이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에 대해서 그게 자기의 모든 사회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회니까 취직을 하면 일단 직장이 중요하죠. 그게 이제 자기의 생업이고 자기의 또 장래고 그러기 때문에 어, 그래서 직장에 적응이 안 되면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죠. 근데 이 아이들에게는 또래 집단이 가정보다도 또 아직 그 직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장보다도 가장 중요한 집단이고 그러한 인간관계고 그러한 대화이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그 집단이 폭력성을 가졌거나 특별히 다 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오래된 일입니다만 한 번은 TV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욕을 많이 해서 욕을 빼면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실험적으로 한번 그 아이에게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나 욕하지 말고 얘기를 좀 해보라. 그랬더니 몇 마디 하더니 아, 예, 또 저 뭐 말을 이어가지를 못해요, 정말로.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그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거기에 쉬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어떤 사모님인데 사모님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 아이는요 정말 욕을 못해요. 어려서부터 해본 적도 없고 근데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돼가지고 왕따가 돼버렸다고. 욕을 안 하니까 대화가 안 되고 어떡하냐고. 아니 그래서 참 아니 뭐 이제부터는 조금씩 가벼운 욕이라도 좀 하도록 해보시죠. 뭐 이렇게 상담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심각하다. 좀 한국도 이렇게 변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가.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오래된 얘기예요. 또 제가 지금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처음 왔을 때, 그런 일들이, 이 독립성이 말이죠. 부모님들이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음,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려고 한다? 와, 그게 뭐, 아직 독립하려면은 정말 너무 위험한 일이죠. 감당도 못할 일인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죠. 독립성을 갖는단 말은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두려워합니다. 점점. 음, 이게 이제 뭐 반항의 시기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사실은 무조건 독립성을 억누르려고 하면은 또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반대 극단이 뭐냐면
과잉보호예요, 과잉보호. 부모님들이 아이를 완벽하게 키우면 말이죠. 사실 뭐 미국의 엄마들은 자동차 운전의 대부분을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거죠. 학교에 데려가고, 태권도 데려가고. 그래서 미국서는 한동안 그랬어요. 가장 난폭 운전하는 게 주부들이다. 미국 엄마들이 가장 난폭, 성격이 난폭해서가 아니라 너무 바빠가지고, 예. 쇼핑 가야지, 애들 픽업 해야지. 그러니까 바쁘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난폭한 운전을 할 수밖에 없고. 뭐 한국은 그런 문제는 없죠.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 그다음에 학교 버스를 얼마나 학원 버스를 얼마나 잘 돌리는지. 음, 네. 그러나 이제 에, 아이들이 예, 그렇게 부모가 한국의 문제는 이제 가장 대학 입시의 문제인데 대학 입시를 비롯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많아요. 그냥 꼭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고 꼭 본인이 원하는 대기업에 취직이 돼야 되고 하는 그런 거. 그런 거에 너무 하는데 이제 다행히 자녀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본인도 의욕이 있어서 열심히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 중에 어느 게 안 되면 말이죠. 아이가 공부를 싫어하거나 소질이 없거나 또는 나름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부모님 원하는 만큼 오르지 않거나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갈등이 생기. 근데 이제 음, 완벽하게 어떤 자녀는 이건 미국서 있는 얘기인데요. 한국 엄마가 저 완벽하게 아이를 키웠어요. 뭐든지 다 잘해. 공부도 잘하고 뭐 예능도 잘하고 뭐 대학도 좋은 데 갔어요. 근데 한 학기 끝나고 집에 와버렸어요. 아니 그 좋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왜 공부를 하다 말고 집에 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뭐가 감당이 안 되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모든 걸 엄마가 해줬어요. 결정도 엄마가 해줬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더 잘 알지. 그러니까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학생이 됐는데, 그래서 최고의 학교를 갔는데, 대학 딱 들어가니까 시작부터가 수강 신청 자기가 해야지, 식당에 가면은 음식이 뷔페로 쫙 있는데 음식 고르는 것도 자기가 골라 먹어야지, 모든 걸 자기가 해야 된다. 근데 여태까지는 자기가 해본 적이 없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줬고, 엄마가 다 알아서 데려다줬고, 엄마가 다 알아서 결정해줬고. 근데 대학 딱 들어가니까 미국 대학은 더 유별나잖아요. 한국 대학보다도 더 유별나게. 본인이 선택도 너무 많아. 그 미국 문화, 우리가 처음, 미국 갈 때 다들 미국 문화에 대한 농담들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7가지 질문을 하는 나라다. 예. 이제는 한국도 그렇게 됐죠. 왜냐하면은 스타벅스 이래로 이제 모든 게 에스프레소에다가 뭐 종류가 너무 많죠, 지금. 지금은 이제 뭐 커피 사랑이 전 세계에서 1등이니까 한국이. 근데 우리가 미국 갈 때만 해도 한국서는 그냥 한 가지밖에 몰라요. 다방 커피만 있다가 이제 그다음에 그 봉지 커피, 테이스터스 초이스 그 처음 나왔을 때는요. 미국 갔다가 한국 방문할 때는 다른 선물 가져갈 거 없다. 봉지에 든 테이스트 초이스 한 박스 가져가면 끝난다. 그거 한 봉씩 나눠주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오직 한 가지 커피들만 마셨는데, 와, 지금은 진짜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커피 마시러 한번 가면 커피집도 얼마나 많은지. 스타벅스는 그냥 원 오브 댐이에요. 예. 한동안은 스타벅스가 다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너무 많아요. 커피집도 브랜드도 세상이 바뀌었죠.
문제는 뭐냐면 과잉 보호를 하니까 엄마가 원하는 대로 최고를 만들었으나 교육이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교육 중에 중요한 거는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 가르친 거예요. 그거 빼고 모든 것을 최고로 하려고 보니까 엄마가 다 알아서 최고로 해줘야 되고 아이는 열심히 엄마가 해주는데 따라만 가면 최고가 됐어요. 근데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찾아보고 그런 독립심을 하나도 안 키워준 거죠. 그래서 네, 반대극단이다 이건. 근데 이제 모든 걸 독립을 하려고 한다? 어떤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한국에서죠, 한국에서. 이 아이는 소원이 무전여행 가는 거예요. 전국 일주. 근데 공부해야 될 입시 준비를 해야 돼. 고2인가 그런데. 그 나이 이러고 있으니 속이 타죠, 부모님은. 근데 이제 얘는 아니 뭐 그게 내가 가서 딱 이 시기에 그런 경험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러고 나중에 천천히 대학 가고 그래도 되지 않느냐. 정말 굉장히 개방된 생각을 가진 거죠. 근데 이제 현실과 너무 안 맞죠. 그래서 이제 무전여행이라는데 부모님한테 내가 여행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거 허락만 해주면 되는 건데 아무 폐도 끼치지 않는 건데 왜 그냥 여기서 참 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제가 이랬어요. 그래 네 마음에는 절대 아무 민폐를 끼치는 게 없지. 단지 뭐 졸업이 1년 늦어지는 것뿐이지. 하지만 한번 생각해봐라. 너 무전여행 가지만 여행 가면 당장 먹기도 해야 되고 자기도 해야 되고 뭐 자기 다 할 수 있대. 가서 뭐 어디 가서 신세지면 뭐 어떻게 하면 되고 뭐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 또 때로 안 되는 날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니다 보면 감기가 들거나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다칠 수도 있는 거야. 아주 돈 많이 들이고 정말 고급으로 여행을 하다가도 사고가 나서 다치기도 하는 건데 너 그 다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뭐 병원을 급히 갔다. 그럼 병원 치료비는 어떡할 거냐.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 그럼 너 부모님한테 결국 이제, 그건 나중에 자기가 다 갚는데, 이래서 갚는데. 하지만 생각해봐라. 돈은 그렇다 치고, 너를 떠나보내고 부모님이 1년 내내 불안하게 막 걱정하고 속썩이고 할 거, 그게 패를 끼치는 게 아니냐, 내가.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아까 과잉보호하는 부모님이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최고를 키우는 거면 올인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교육,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못 가르친 것처럼 큰 구멍이 뚫린 거죠. 아니, 아이는 더욱 그렇죠. 어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를 폭넓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시야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게 당연하고 뻔한데 왜 어른들은 이렇게 까다롭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지금 제가 예를 든 자녀와 그 엄마와 모자간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평행선이고 그 집은 콩가루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다 모르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알수록 좋긴 좋습니다. 노력해야 되고 많이 알면 많이 아는 건 아는 거지 또 아는 걸 모른 척할 수는 없지만 다 알지는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굉장히 인정하기 싫어하죠. 별로 잘 알지 못하면서도 그거 하나는 절대 인정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존재가 계시되는 거를 먼저 알잖아요. 이게 유식한 거죠. 무신론자들은 그것부터가 벌써 무식한 거예요. 큰 차이죠.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직 한 분 그분만이 모두하시고 그분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왜?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그러니까 선악과 문제가 그거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인간이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그런 거죠. 자기들은 다 아는 것 같았어요. 욥을 판단했죠. 그러나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다면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분명한 것 같아도 뭐 그렇게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운을 남겨야 돼요. 그래도 내가 다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최후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게 없다면요, 청소년 자녀 교육은 출발부터 잘못된, 이게 가장 큰 틀인데, 이게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는데요. 제가 앞당겨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성역 상담의 원리, 사실 성역 상담의 원리라는 건 성경의 원리죠.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고,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 중에 핵심은, 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죠. 그게 성경이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어, 청소년 문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청소년의 정의와 특징 우리가 살펴봤고요. 청소년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했는데, 어, 그것과 관련해서 그 기본 개념과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언제 생겼고 어떠한 성격을 가졌느냐라는 거를 이제 좀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심리학자 그런 말을 했었어요. 청소년이라는 거는 구텐베르그 때문에 생겼다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발명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구텐베르그가 자기가 발명한 게 아니다. 한국의 금속 활자를 배워가지고 유럽에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구텐베르그가 발명한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에 에,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그 금속 활자가 있었다. 그런 이제 재밌는 역사적 이제 발견이 점점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텐베르그 때문에 책을 많이 찍어내서 금속 활자 때문에 책을 많이 찍어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기간이 길어졌다. 보세요. 그러니까 의무교육이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해방 후 초기에는 의무교육이 6년입니다.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저희들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6년까지만 의무교육이고 중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예. 근데 미국은 오래전부터 12학년, 예. 그래서 학년제가 중고등학교가 확실치 않고 세븐스 그레이드, 에이스 그레이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어떤 곳은 중학교가 2년제도 있고 2년 4년제도 있고 뭐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미들스쿨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 1학년부터 12학년, 그러니까 11th grade라고 얘기를 하지. 예. 한국은 정확하게 중1, 중3, 고1, 고3.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중2가 가장 무섭다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또 중1로 내려갔대요. 중1, 가장 무서운 중1이라고. 예. 근데 그 중고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12번, 12까지. 예.
그 순서대로.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요. 거기서 미들스쿨 1학년, 몇 학년, 미들스쿨 2학년, 하이스쿨 1학년이 사실은 어디서는 중3이고 말이죠.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냥 세븐스 그레이드 이게 쉽죠.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른이 옛날엔요. 15살이면 어른이었어요. 예, 미국 사시면 바비츠바 아시죠? 유태인들 15세면 성인식을 하는 거죠. 바미스바.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일반 생이라고는 완전히 다른, 뭐 어른을 치면 환갑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있었죠. 관혼상제, 알죠? 4대, 혼은 결혼, 상은, 상당한 거, 초상, 제는 제사. 뭐 관이 뭐죠? 관이 호패 찬다는 거, 호패. 15살 때면 호패를 쳐. 그러니까 옛날에는 15이면 사실 어른인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힘이 없으니까 밭에 나가 일하기도 그렇고. 근데 15살만 되면 제법 네? 요즘 보면은 뭐 웬만한 어떤 스포츠는 말이죠. 체조나 피겨 스케이팅 같은 거는 15살에 이미 금메달 따니까요. 신체적으로는, 오히려 가장 뭔가 탄력 있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이거죠. 건강한 남자 아이면 벌써 15살이면 밭에 나가서 아버지 도와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15살 때면 뭐 장계도 보내고, 뭐 옛날에는 민며느리 때문에 더 일찍도 보냈지만, 어른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주 성인식을 해주는 거죠. 공적으로 인정을 해줘. 호패 찬다라는 게. 근데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아직 20살인데 아직도 어른이 아니야. 교육도 받고, 마치고 취업해서 밥벌이를 해야 어른인 거예요. 음. 그 전까지는 다. 그래서 가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이들 하는 그런 뭐 프로그램, 뭐 드라마 이런 것도,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 CC죠. 대학생들인데 결혼하겠다. 그래가지고, CC 그러면 연애만 해도 요즘 CC라고는 하지만, 이제 원래 CC는 옛날에는 나이 많은 대학생들도 많아가지고, 아직 학생인데 결혼을 해서 캠퍼스 커플인데, 난리가 나죠. 대학교 2학년짜리가 와서 나는 이 남자친구, 이 여자친구가 좋으니까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미쳤어?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게 대학교 2학년짜리가. 대학 일단 졸업이나 제대로 해라. 취직도 못하고. 요즘은 결혼하라고 부모가 고사를 지내도 애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이제 반대 현상이지만 옛날엔 난리가 안 나. 그리고 이제 성계방 문제도 그래요. 성계방이 애들만 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미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거기 청소년 발달 참고서적에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있어요. 그 사람은 저기 어디 동남아에 있는 사모아인가? 어디 그 섬에 가서 연구를 한 거예요. 미국의 청소년 문제가 너무 많은데 거기에는 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청소년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 너무 건강하게 뛰어놀고 자연과 더불어 살다가 10대 중반쯤 되면 다 알아서 짝짓기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자들이 그거는 너무나 제한적인 그런 대상을 선택해서 연구한 거라 아마 좀 보편성이 없다. 이제 그런 비판이지만 근데 이제 제가 대학에서 그 학부 학생들 이거 발표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청소년 사례 연구를 발표시킨 건 나중 일이고 처음에는 그거를 공부를 시켰어요. 이제 자작 임상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그 책을 청년 발달에 대한 책을 가지고 학자를 하나씩 그 조별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미드에 대해서 연구한, 발표한 학생들이 끝머리 가서 결론이 뭔가 좀 애매한 얘기 썼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한참을 이제 들여다봤더니 뉘앙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느냐 이겁니다. 어, 그, 거기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예, 그 성장하는 신체적 성장 그대로 거기에 맞게 그냥 살아간다. 그러니까 성적 기능이 발달하면 그 기능을 자연스럽게 활용해서 뭐 결혼제 되고 있으면 결혼을 하던 뭐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짝짓기를 하던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이런 그 문명 사회에서는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개념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그 모든 거를 다 그 절제를 해야 되고 다 법도를 따져야 되고 게다가 이제 요즘은 교육기간이 길어지니까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자립하지 못하면 결혼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게 나이가 3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하면 그때까지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한동안 교회도 이걸 버텨보려고 뭐 그런 것도 했죠. 순결 서약 그런 걸 교회 학교에서 막 하고 한참 그런 운동도 있었어요. 근데 뭐 어느 순간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 이 모든 문제가 누구 탓이냐? 구텐베르그 탓인 거예요. 물론 그 말을 한 심리학자는 어, 그것만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고 더구나 그 사람은 뭐 불신자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구텐베르그 탓을 해도 돼요. 아니지, 구텐베르그 아니라 우리 조상 탓을 해야지. 우리 조상이 만들었으니까 금속 활자를. 그리고 요즘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그런 잿더미에서 이렇게 발전했냐. 한국 연구가 굉장한데요. 몇 가지 예를 듭니다. 뭐 한글이라는 것의 존재, 그다음에 교육열, 뭐, 몇 가지 DNA 얘기를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그 교육의 문제가 뭐 그거는 그냥 성향이고 사회 구조 이런 것도 있지만 금속 활자도 사실은 그 문제인 거예요. 금속 활자가 있기 때문에 책을 많이 만들고 글을 읽는 게 굉장히 어, 쉬웠고 성했다는 그것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금속 활자, 한글, 교육열 이런 거를 꼽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연구하면서 한국이 왜 이렇게 특별한 나라이고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빨리 발전을 하고 하느냐. 그러니까 빨리빨리 문화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예를 들지만 교육에 관한 것은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열심만 높은 게 아니라 그러한 모든 교육적인 면에서 수준이 높았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한글 배우느라고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근데 이렇게 편리한 글자가 없거든요. 이렇게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글자가 없거든요. 문맹률이 이제 한국은 제로.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는 80 몇 퍼센트 됐다는데 이거는 완전히 사회적 문제죠. 좋은 한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문맹률이 80%였냐? 그거는 일제 탄압에 의해서 한국말 못하고 일본말만 쓰게 했고, 그리고 전부 다 정말 수탈을 해가지고 근근히 풀뿌리 캐먹고 살게 만들어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회복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가진 장점이 나타날 뿐 아니라 급속도로 발전한 거죠. 그리고 이런 고난과 수모를 겪고 나니까 다시는 당하면 안 되겠다. 다시는 힘없고 가난하고 그래서 밟히고 수탈당하고 다 말살당하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한 그야말로 이건 정말 생존 본능이죠. 본능적인 그러한 리바운드, 바운싱 하는 힘이 지난 반세기, 한 세기 가까이를 이끌어오니까 뭐 라인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이 뭐 이제 그보다도 우리는 이제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택하신 선교의 나라로
정하신 게 확실한데, 그건 이미 수치로도 나타난 거고, 현상학적으로 이미 음, 명백한데, 정말 그 고난당한 민족,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고난당한 민족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살려주신 거죠.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진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위기를 극복하고 그때마다 더 강해지고 이렇게 발전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니까 그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전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사실 뭐 위기를 당한 국가가 뭐 우리나라만도 아니었고요. 경제 발전을 크게 이뤘던 나라가 우리나라만도 아니었고요. 모멘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한 개인이든 국가든 달림길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역사상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갈림길에서 그때마다 다 인간이 어떻게 잘했다든가 우연히 재수가 좋았다든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 우리나라 역사는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너넨 운이 좋았다거나 아니면 경이롭다거나 뭐 이러고 말겠지만 우리는 양심적으로 성경적으로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분명히.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좀 정말 우리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이 한국에 나타난 모두가 다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런 현상. 이걸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개개인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돌이켜 볼 때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런 경험을 나누는, 간증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왜 그런 구텐베르그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역사와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자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런데 막 이제 우리 국민성이 뭐 빨리빨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하는 말인데요. 좋은 면도 있죠. 빨리빨리 했으니까 정말 남들보다 앞선 것도 사실이고, 위기 극복도 빨리 하고, 또 목표가 뚜렷하고 목표를 해서 돌진하는 거,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만큼 또 성공도 한 거고요. 그러나 부작용도 큰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부모 자녀 간의 문제에 있어서 또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에도 그렇게 목표 달성적으로 해가지고 목표 성취만 하면 다 된 것인가? 또 행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먹고 힘들 때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오로지 모든 관심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말이, 진지 드셨습니까? 아니에요. 예? 밥 잘 먹었냐? 어, 밥은 먹고 다니냐? 그게 인사말이었어요. 보릿고개 시절에는. 근데 그런 인사 사라졌죠, 이제는. 이제는 뭐가 화두냐?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 필요 없대요. 행복해야 되는데. 뭐 옳고 그른 것도 따라서 행복하면 됐다는 거고요. 뭐가 진정 행복이냐? 그게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행복하냐? 그게 화두예요. 행복에 대한 것도 참 많은 얘기, 에피소드 참 많습니다. 뭐 행복전도사 이런 분도 있었고 말이죠. 라디오에서 무슨 대담을 하고 톡쇼를 해도요. 뭐 그런 거에 대한 전문가, 심리학자인지 무슨 뭐 사회학자인지 이런 분하고 막 하다가 어느 아나운서가 MC가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되는 비결, 행복 비결에서 한마디 해주시오. 그러니까 거기 나온 분이 이러더라고요. 아니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저 늘 실실 웃으면 됩니다. 일하다가도 실실 웃고 한 번씩 일어나서 집에 나서 거울 보고 또 실실 웃고 그게 행복의 비결이래요. 내가 듣다가 어이가 없어서 거울 보고 실실 웃는 게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니 아니, 거기다가 그냥 꽃만 꽂으면 딱이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그게 전문가래요. 그게 박사, 아이, 참네. 하여튼 그게 화두가 됐어요, 한동안. 요즘은 또 사라졌어. 하여튼 유행도 금방 막 불꽃처럼 번지다가 또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 이래요. 그래서 한국의 그 연예인들 또 뭐 아이돌도 힘든 게요. 그 인기 유지가, 성공 유지가 어렵답니다. 어, 굉장히 빨리빨리 발전하고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막 새로운 스타들도 많이 등장하고, 이 대중의 관심이 정말 죽을 듯이 변하고 하니까, 한때 성공을 너무 자만하다가는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아무튼, 그래서 그 교육기간이 길어졌다는 거. 이게 이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아니라 뭐 대학까지가 의무교육인 셈이죠, 한국은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은 대학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성이 있잖아요. 정말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거고 또 나이가 많이 들어도 또 대학 가고 우리나라는 한 번씩 그러면은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 체층 많아지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뭐 평생교육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죠. 그래서 교육은 평생 가는 거다. 이게 이제 선진국의 그런 문화이기도 하죠. 어, 근데 진짜 뭐 대학원도 다 가야 하는 것처럼 뭐 상담은 진짜 뭐 대학원 졸업해가지고는 어디 못 가죠. 다 대학원 해야 상담 어디 가서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대학원까지 가는 게 의무교육이다시피. 그래서 좀 그러다 보면은 뭐 언제 다 공부할 거 다 하고 언제 뭐 성공할 거 다 하고 결혼하냐 말이에요. 사실 뭐 의과대학 그러니까 의사분들 인수를 베푸니까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이 현대 교육 시스템에서 의사가 되는 이제는 한국에 지금 그 의료 대란이 뭐냐면 전공의가 전부 사표 내고 파업하고 해가지고 난리인데 전공의가 레지던트잖아요. 의과대학 남보다 2년 더 하고 그러고 나서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공부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전문의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공부만 공부하고 공부하는 동안 결혼하기도 쉽지 않고 물론 다 마치고 나면 이제 벌써 이거는 남부럽지 않은 특수층의 사람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끝없이 공부를 하는 사회. 특별히 우리나라는 공부에 올인하는 그런 DNA니까. 그럼 청소년들은 언제 인간처럼 살고 행복할 수 있나요? 언제 행복하냐? 그래서 청년들이 삼포, 사포 시대다. 집 사는 거 포기, 그다음에 결혼도 포기, 다 포기다. 그런 거 보면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좀 낫긴 해요. 삼포, 사포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끝없는 취준생 이건 아니잖아요. 미국서 크면은 이 세들은 그건 아니죠. 이 세들의 문제는 그 컬처럴 컨플릭트가 문제죠. 예. 부모님과 문화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민자로서 현지인들과의 인종차별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컬처럴 컨플릭트 때문에 어렵지만 취업이라든가 사회 구조라든가 유리천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삼포사포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남의 눈치 안 보고 내가 할 만한 거, 할 수 있는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해도 그야말로 남이 사, 뭐 이런 거죠. 내가 어떻게 살든. 그리고 뭐 오프라 윈프리 쇼를 봐도 별 이상한 커플들이 나와서 이상한 소리를 해도 나중 끝에 가서는 그 방청객들에게 얘기해 보라 그러면 뭐 나는 좀 생각도 다르고 내가 사는 삶의 스타일은 다르지만 I'm fine. 어, I bless you. 어, as long as you guys are happy. 너희들이 행복하다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아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살아라. 다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런 거죠.
이게 미국 문화니까 그래요. 꼭 성공해야 되고, 꼭 뭐, 어느 아파트 해야 되고, 꼭 무슨 뭐, 열쇠가 몇 개야 되고, 꼭 무슨 차를 타야 되고. 물론,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죠, 미국도. 하지만, 그래야 된다라는 강박감이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게 너무 심한 거. 진짜 쪽팔리고, 아니, 아파트도 무신경 하던 사람도 신경 쓰게 만들어요. 저층 사람하고 고층 사는 사람하고 같이 아파트를 타면 되게 어색해요. 어, 나는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더라니까요. 한 번 느끼게 되면 그다음에 신경 쓰이게 돼. 주차장도 이상해. 더블 스페이스인데 저층에는 전부 고급차가 들어와요. 아, 왜, 보세요. 롤스로이스부터 뭐 벤틀리, 포르쉐, 뭐 벤츠는 너무 많고 막 제네시스가 들어오기가 좀 명구스러울. 근데 거기에 기아차 타고 딱 들어오면요. 다 쳐다봐요. 아니, 근데 아니, 차가 비싼 차만 대라는 그런 표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차가 커서 위에는 차들이 많아서 복잡하고 스페이스가 없으니까 아래층에 대는 건데, 아,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괜히 스스로 눈치가 보인다니까요. 어, 외제차가 아닌 걸 타고 그 저층에다가 차를 대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꼭 뭔가 죄진 사람 같은 느낌? 이게 피어 프레셔죠, 이게 피어 프레셔. 그런 게 자연히 형성이 되더라고요. 사회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너무 그 텐션이 그러면 이제는 그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 거기 서두에 나오는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폴 트립 교수가 어, 이 책을 쓰게 된 또는 이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세미나에 가서 자기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어, 이제 식사가 끝나고 그 산책을 하다가 어떤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그 부부가 어, 별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얘기를 걸었어요. 식사 잘 하셨냐 그러고 강의는 어떻더냐고 그랬더니 아, 참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두 분이 그렇게 썩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랬더니 아, 예, 그러실 거라고. 우리에게는 티네이저가 둘이나 있거든요. 라고 말했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모든 걸 대변해주고 있다. 우리에게는 10대 자녀가 있어요. 라면, 그러면 걱정 많으시겠네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만한데, 세미나 와서 강의 잘 듣고, 식사도 잘하고 만족할 만한데, 여전히 우울한 기분으로 있는 부모. 그게 미국의 10대 자녀를 둔 부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냥 우리도 어렸을 때 좀 그랬지만 반항적이 된다. 그 어쩔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결국은 되고 말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그 애들 속에 들끓는 호르몬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청소년 나이가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와, 성장하면서. 그럼 호르몬이 막 들끓면 애들이 그렇게 미치는 거야. 막 이상해지고, 막 말수도 없어지고, 부모한테 반항적이 되고, 방콕하고, 뭐 컴퓨터 들여다보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호르몬을 상대로 어떻게 싸우냐? 그러니까 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뭐 많은
그 10대 부모들이 해봤죠. 미국서도 많은 사람들이 해봤고 수많은 책이 나왔고 이게 별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냥 복지부동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이가 청소년기를 무사히 넘어갈 때까지 큰 탈 없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큰 탈이 뭐냐 하면 뭐 학업 중단, 임신, 아니면 무슨 폭력 사건, 심지어는 자살 그런 중대 사건만 일어나지 않고 뭐 이런저런 약간 뭐 일탈을 좀 한다든가 뭐 공부 성적이 좀 떨어지든가 그냥 그런 정도로 넘어가면 이런 큰 사건 없이 넘어가도 우린 다행이다. 그러기를 바란다. 가 미국 부모들의 마음 상태라는 거. 그 실제로 어떤 부모는 상담받으러 와서 그랬대요. We did it. 우린 드디어 해냈어요. 뭐를? 그런 큰 사고 없이 우리 아이는 그 티네이저 시기를 넘겼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부모를 만나봤다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청소년 시기는 그렇게 위험하기만 하고 그런 대형 사고만 없이 잘 지나만 가면 성공한 그런 시기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중요한 거를 도와줄 수 있는 시기, 그리고 정말 그 자녀의 인생에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시기. 근데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기를 그렇게 복지부동 엎드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긴 세월을 뭐 짧게 보면 짧지만 길게 보면 이렇게 적어도 한 10년 정도 된 세월을 그것도 그 아이 인생에서 황금기호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닦는 시기에 그렇게 보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What a waste. 그게 어떠한 시기인가?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인전. 당연히 이제 뭐 자녀 교육에 대해서들 물어보고 뭐 무슨 책을 읽게 할까? 그럼 당연히 성경이죠. 두말 없이. 하지만 성경 이외에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풀타크 영전을 읽게 하라고. 그 위인전을, 저는 이제 풀타크 영전, 그런 게 남자들은 좀 더 관심이 있으니까 흥미로우니까. 그러니까 했지만 어떠한 뭐, 위인전 많잖아요. 아동문고에. 왜냐하면, 어, 시야를 넓히는 거죠. 꿈을 키울 수도 있고, 세상을 이해할 수도 있고, 역사를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위인전을 읽게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뭐, 현대에는 하여튼 공부 성적에 도움되는 것만 자꾸 첫째 부모들이 점수가 최고니까, 점수가 우상이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한때는 삼국지를 읽혀라는 게 유행인데, 그 뉴스에 안 나오면 그런 걸 제가 모르죠. 근데 뉴스에까지 날 정도로 삼국지를 다 읽히게 한다. 근데 그 이유가 기가 막혔어요. 뭐냐면, 삼국지를 읽고 처세술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읽힌다는 거예요. 그거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그거 흉을 봤다더라고. 삼국지는, 물론 삼국지를 읽고 세상을 알고 역사를 알고 처세술도 배울 수 있는 건 맞죠. 맞지만 삼국지는 중국 사람이 볼 때 상당히 경건하게 읽습니다. 그들의 우리가 뭐 춘향전 보듯이 일본의 미야모토 무사시의 그 무사도 정신 뭐 이런 거 하듯이 삼국지를 통해서 그들의 문화적인 어떤 자부심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지는 뭐 어떻게 하면 권모술수를 해서 남의 나라를 막 깨뜨리고 점령하느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된 그 소설의 내용은 뭐냐면 도원결이거든요.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예, 전혀 남남이 만났지만 형제의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끝까지 지키고 의리를 지켰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무슨 동네 깡패들의 의리가 아니라 천하를 평정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한
큰 뜻을 펴는데 힘을 모아서 어, 나라를 만들고 전쟁을 하며 그 많은 뭐 제갈공명이라든지 관훈장 같은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어, 여러 가지 그 또 선과 악의 대결이나 그다음에 결국 거기에 핵심이 하나는 뭐냐면요. 하늘의 뜻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냥 전쟁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제갈공명이에요. 가장 뛰어난 인물은 제갈공명이에요. 예,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들 알잖아요. 에, 미국 사람들도 손자병법, 다 연구해 육군사관학교에서 선추 아카데미라고 해서 손자병법 다 합니다. 현대 전술에 손자병법을 응용. 그러니까 손자병법을 가장 통달한 사람이 제갈공명이에요. 예, 말하자면. 그런데 그 제갈공명이 유현덕이 삼고철역 이런 완전 왕족인데 유현덕은 그냥 산속에 은둔하고 있는 젊은 선비를 도와달라고 찾아가는데 낮잠을 자면서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 번을 가서 간청을 해가지고 모시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을 한 건데 그 제갈공명이 떠날 때 수경 선생이라는 어, 자기가 평소에 이제 선배죠. 존경한 선배를 찾아갔던 그 사람이 예, 그 유현덕을 만나고 또 제갈공명을 만나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갈공명이 사람을 만났는데 때를 만나지 못했구나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삼국 통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천시 하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가장 천하에서 뛰어난 인물을 유비가 모셔나갔지만 결국 수건이던 상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뜻이란 얘기가 나. 삼국지가 그냥 곤모술수해서 어떻게 하면 남을 속여서 어떻게 그냥 뭐 뒤통수 치고 막 어떻게 하면은 돈을 뺏고 나라를 빼앗고 사람을 암살하고 음모하고 뭐 기가 막힌 정말 그런 기술들이 다 나오죠.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는 극적인 배신을 하라면 정말 가론 유다 저리 가라는 배신 얘기가 다 나오고. 그런 것만 배우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삼국지를 읽혀서. 그냥 중국 사람이 볼 때는 어이가 없죠. 중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 관훈장을 모시는 사당이 있어요. 관훈장을 신으로 섬겨요. 유비도 아니고 제갈공명도 아니고 관훈장을. 그 사람이 인품이 존경스러우니까. 우리도 뭐 충무공 이순신, 그러면 그 한산섬에 가면 그 사당이 있죠. 그런 식으로 관훈장 사당이 사방에 있어요,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 사람 눈에 볼 때는 한국 사람이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삼국지를 그렇게 이해를 하다니, 그렇게 사용을 하다니, 그거는 정말 모욕이죠. 삼국지에 대한 모욕이. 물론 한국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문화가 그렇게 얄팍해진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뀌어야죠. 그래서 서양도 지금 미국 문화가 얼마나 정말 박살나게 됐으면 트럼프 같이 별로 크리스찬 같지 않게 생긴 사람이 그런 말 하겠어요. 미국이 살아나려면 어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하려면 기독교로 돌아가야 된다. 왜? 기독교 문화 없는 민주주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그 지경이거든요, 사실. 근데 다행히도 한국 교회가 아직은 좀 버텨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선진국 중에. 다 무너졌죠. 그리고 지금 자녀를 키우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 쓰레기 문화통 속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보존하는 게 이거예요. 온실에서 키우면 나중에 세상 적응을 못하고 한 발 내리자마자 그냥 말라 죽는데 그렇게 키울 수도 없고. 뭐 그래서 하여튼 홈스쿨링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 문제 때문에 나온 건데
제가 이거 청소년 얘기, 문화 얘기를 하면 자꾸 여담이 많아져서 죄송하긴 한데, 하여튼 나온 김에 얘기를 해야지 또 나중에 잊어버리고 영영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홈스쿨링 얘기를 하자면, 어, 케네디 때에 학교에서 뭐 기도 금지, 나중에 성역 공부 금지, 뭐 그때부터 그 주일날, 일요일날 일하게 하고 가게 오픈시키고, 뭐 케네디 혼자 다 한 건 아니지만 쫙 그런 식으로 일사천리 됐거든요. 그래서 공교육, 일반 사회에서 기독교 문화가 급격히 사라진 거예요. 제가 필라델피아 가서도 얘기 들었는데요. 제가 가기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필라델피아에서 그 전차가 있었는데, 그 트롤리라고 해서 전차가 다녔으니 전차 안에서 사람들이 찬송가를 불렀대요. 어, 제가 70 몇 년에, 76년? 그때 갔는데, 그때부터 10년 전이면 60년대잖아요. 60년대 초반만 해도 전차 안에서 찬송가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뭐, 순식간에, 뭐, 제가 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도 보면은 뭐, 주일날 다 가게 오픈하고, 무슨 정말 문화가 보면 이게 막 마약을, 막 코케인을 초등학교에서 5분이면 구입한다. 이게 30년,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정말 한국 사람이 가서는 입 딱 벌릴 일이죠. 예. 미국이 그 면에서 엄청나게 앞선 거죠. 어, 그때 이미 초등학교. 한국은 정말 마약 청정국이던 시절에. 근데 그게 진짜 지금 그 마약으로 인해서 사람이 막 죽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국경에다 장벽을 세우는 트럼프가 다른 거 다 관두고 그것만을 이유로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프리패스니까 모든 게.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마약 천국이 됐으니까. 이 와중에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냐고요. 그리고 공기관 학교를 보내면 진화론 다 가르쳐가지고 부모는 창조론 믿고 교회는 같이 가요. 근데 아이 머릿속에는 진화론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남부 쪽에서, 보수적인 남부 쪽에서 아마 시작된 걸로 알아요. 홈스쿨링이. 근데 이 홈스쿨이요. 한국에 와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번 뉴스에서 보니까 막 어떤 부모가 나왔어요. 근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취재를 나간 거죠. TV에서. 근데 왜 홈스쿨을 시키냐니까 영재 교육을 하기 위해서 홈스쿨링을 시킨대요. 내가 그래서 그 부모 얼굴을 다시 봤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영재같이 안 생겼더라고. 아, 이거 정말 기가 막혀서. 보세요. 영재 교육을 하면 부모한테 배운다는 거잖아요. 홈스쿨링을 하면 부모한테 배운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부모가 영재여야 그게 스쿨링이 되지. 부모는 영재가 아닌데 자녀가 영재야 보니까 근데 자기가 홈스쿨링 한데 영재니까 일반 학교에 다른 영재 아닌 아이들과 섞어 놓을 수가 없대. 그러고 교사는 영재가 아닌 자기가 가르쳐. 이거는 그 부모는 영재가 아닌 뿐만 아니라 전응아예요, 전응아. 일반 상식 있는 사람이면 그 정도는 계산이 되잖아요. 영재면은 영재 이상인 교사가 가르쳐야 되는 거지. 어, 재갈공명 삼고 초려한 것처럼 정말 내 아이가 영재인데 정말 키워야겠다 그러면 영재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찾아가서 집을 팔더라도 삼고 초려를 하더라도 그 선생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네가 그 집 문 앞에 가서 밤을 새워서라도 선생님으로 제자로 받아줄 때까지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홈스쿨링에서 내가 가르친다고. 지정신이에요. 아무리 봐도 영재로 안 생겼어. 이게 홈스쿨링을 영재 교육시킨다는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제가 얼굴 쳐다본 이유가 첫째 홈스쿨이 뭔지 모른다, 이 사람이. 홈스쿨링은 신앙 교육 때문에 생긴 건데 영재 교육 시키려면 홈스쿨링 해야 된다는 거
미국서 홈스쿨 한다니까 분명히 영재교육 하느라고 하는 건가 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 하는 거 나도 따라 해야지.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아이 영재를 만들려면 홈스쿨링 해야 돼. 홈스쿨이 뭔지도 모르고 겉모양만 베끼는 거예요. 네. 이게 모방이 잘하면 재미도 봐요. 일본은 미국 거 다 모방해가지고 성공했잖아요. 모든 문화, 자동차, 모방해서 만들고 모방 문화가 너무 잘하죠. 중국도 모방해가지고 이렇게 경제 부흥한 거죠. 다 모방이죠. 그러니까 기술 도둑질하는 거가 전문인 거죠. 해킹. 모방도 잘하면 도움돼요. 다만, 논문도 표절. 아니, 자기 머리에서 다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왜 구텐베르그 때문이냐고 하면 지식이 기록이 돼서 대를 물려서 넘어가잖아요. 그게 누적되잖아요. 그래서 발전한 겁니다. 인류 문명 문화가 기록이 돼서 대를 물려줬기 때문에 그걸 보고 빨리 배워서 갭을 메꾸는 거죠. 자기가 연구해서 거기까지 못 가고 선조들이 쌓아놓은 지식을 빨리 습득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기가 더 연구를 하니까 발전하고 또 발전한 거예요. 과학이고 문화고 뭐, 모든 지식이.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모방하고 배우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연구를 하는. 그 모방이 나쁜 게 아니죠. 다만 모방을 했으면 배워서 논문에다 남의 선조들의 책에서 썼으면 정직하게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 어느 학자의 지식을 내가 빌려온 거다. 거기서 배운 거다라고 표시를 달아라. 그게 풋노트예요. 근데 그거 하면 짜깁기가 돼버리고 자기의 독창적인 지식이나 연구가 하나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학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남의 걸 갖다가 베껴놓고는 슬그머니 풋노트를 안 쓰는 거예요. 내 생각인 것처럼. 이게 표절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도둑질했다는 거죠. 남의 지식을 내 것처럼 써먹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내가 이분한테 배웠어요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등장시켜서 잘 정리를 하는 게 또 역시 논문의 가치인데, 근데 그럼 자기가 플러스 조금이라도 연구를 해서 뭘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거나 그런 노력은 하기 싫고 쉽게 받고 싶으면 남의 걸 통째로 뱉고요. 그러니까 한국서는요, 그 표절 문제 한층 터졌을 때 이런 말도 나왔어요. 뭐냐면, 표지가리. 진짜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이 표지가리가 뭐냐면요, 남의 논문을 통째로 베껴서 표지만 바꿔다는 거예요. 제목 바꾸고 자기 이름 바꾸고.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내용물은 100% 남의 논문이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죠? 그런 게 수백 개가 발각됐대요. 네. 한국 문화, 이 엄청난 발전 대단하죠. 자랑스러워요. 근데 치부를 들여다보면 정말 낯을 못 들 스토리도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도 참 많. 정치, 가장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구동성. 가장 낙후한 게 정치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바닥을 막 보여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세계적으로 다들 칭송하는 대한민국이 한편 보면 세계적으로 정말 비웃음 받을 그런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극과 극이다. 청소년들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럴 때 이제 차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부모들이 봤을 때 청소년들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행동으로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서두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 자녀들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자녀들의 마음을 봐야 된다. 그리고 관심을, 행동이나 외부적인 어떤 성취나 그거보다는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면 아이들의 마음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변화를 원한다면 행동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의 마음의 문제를 이해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것이 이 책의 앞부분입니다. 왜 그 대학 학생들이 그토록 이 과목 또 이 책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제가 뭐 설문조사를 한 거 아닌데 아이들의 이제 반응은 뜨거웠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아이들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쭉 다 나중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의 서두에 부모들의 마음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뭐랄까, 항상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처럼 이제 그냥 안 믿는 자녀들 뭐 반항적이고 그러면 뭐 그게 무슨 양심에 거릴 것도 없고 불편할 게 없지만 진짜 신앙을 가진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라면 아니 십계명도 있고 부모를 공경하라고도 했고 모든 뭐 잠언 전도서를 봐도 그렇고 자기들이 부모와 갈등을 빚었던 것에 대해서 뭔가 가책 같은 걸 느끼고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근데 정말 모든 걸 다 내가 잘못한 것일까라는 의문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이 책을 보는 순간 확 뚫리는 거예요. 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고 뭐 논리적으로는 그런 거 아닌가라고는 했지만 아무도 그런 말 해주는 사람 없는데 이 책의 저자는 그것부터 확 그 본질적으로 그런 문제를 전개하고 나왔다는 데서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 한 말은 다 믿고 싶어지는 거죠.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상담할 때도 그러니까 무조건 비유 맞춰주고 이런 건 안 되지만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면 그 답답함을 풀어주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내담자가 이 상담자를 믿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인지적인 측면에서 더욱 그렇지만 이제 그런 데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이 여성 상담자들이 특별히 좀 상담 부분은 늦게 하신 분들 많거든요. 중년, 뭐 심지어는 정말 60대도 있었어요. 우리는 늘 그래요. 상담대학원생 30명인데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있다. 다만 성별로는 여성이 압도적이죠. 남자분들이 이제 매우 드문데 근데 20대 대학 갓 졸업한 바로 대학원 들어온 그냥 총신대 졸업하고 대학원 바로 들어온 어 그러니까 내 수업 들은 학생이 바로 들어온 뭐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아니 60대 되신 권사님도 있고요. 막 이래요. 근데 좀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이제 그 주로 그 학교 상담센터가 이제 들어오는 학생이 대부분 대학부 학부 학생들이니까 학부 학생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청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 힘든 얘기하고 울고 이러면은 권사님들이 상담하면서 같이 따둑거리고 끌어안고 같이 울어요. 같이 울고 나면 그냥 이 상담자 내담자 간의 관계 형성은 끝이야. 그다음부터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통하는 거예요. 다 마음 열고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수용되어진다. 자기 입장, 자기의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받아준다.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마음이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감정이 이해되고 받아주고 그런 측면에서 내가 맘 놓고 품에 안겨서 올 수 있고 그런다면 사실 뭐 그래서 이제 되게 모녀간에 대해서는 뭐
평생 원수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성인이 된 이제 노처녀, 40이 넘은 노처녀인데, 평생 이 사람의 트라우마는 뭐냐면, 엄마의 언어 폭력이야. 그게, 하여튼, 모든,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예, 그게 출발점이고, 그게 핵심 문제인 거예요. 그런 모녀간도 있지만, 대부분의 모녀간들은 그래도, 사이가 좋은 게, 가족 구성원 중에서 그래도 제일 사이가 좋은 게 엄마와 딸인 거죠. 음.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가정에서 그런 게 좀 잘 수용이 안 되는 어, 청년들은 상담자에게서 그런 면을 보면 어, 굉장히 자기가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신뢰감을 갖고 모든 것을 잘 좋은 관계를 이루고 얘기를 잘 하고 또 변화도 잘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 그리고 성령 상담자들이 그런 걸 잘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잘 하는 거예요. 일반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내담자의 아픈 얘기를 듣고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근데 성역 상담하는 경우 이제 특별히 어 이제 총신 같은 학교는 이제 신학교가 있는 어, 대학이고 또 대부분이 다 신자예요. 상담자도 교인이고 학생도 세례교인이거든요. 세례교인만 받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더욱 그러한 마음을 열고 같이 예, 은혜와 사랑, 공감 이런 걸 더 잘 하지만은 이 책에서도 그런 측면, 논리적으로 전부 얘기를 썼지만은 뭐 감성 표현 같은 거를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차가운 얘기를 한 거죠. 부모의 자녀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알아야 제대로 도와줄 수 있다. 근데 자녀들의 마음의 우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려면 부모 자신에 있는 마음의 우상은 어쩔 건데 그건 알고 있나?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은혜롭고 막 사랑스러운 하고 막 같이 울어주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반항적이고 못됐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왜 그런가? 그 아이들의 마음속이 왜 그 모양인가? 그것은 말하자면 사탄의 계략이죠. 여러 가지 그 안팎으로 사탄의 선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사람들,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흔들려서 어떤 우상이 형성되었다. 그거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마음의 우상 이걸 이해해야 되죠. 그럼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거를 찾아내려고 애를 쓴다라면 찾았다. 근데 부모님 자신 속에 있는 우상은 알아? 라고 묻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우상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속에 그것도 특별히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청소년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죠. 마치 의과생이 시체 해부를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환자의 몸을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네. 뭐 책에 그러한 내용들이 앞부분에 나와 있으니까요. 책 좀 읽어보시고, 예, 그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녀였던 시절이 있었고 또한 대부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어렵지만 또한 이때가 가장 소중한 기회이며 아이들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기인 줄 압니다. 어,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지, 또 이 격변하는 세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일으킬 수 있을지 주님 앞에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